오늘 생명의 자기 정체성 부분의 사회를 맡게 됐는데요. 오늘 저희 세션에서는 보통 때 모시기 힘든 아주 훌륭한 한국의 두 학자분을 모실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은 책을 읽어도 다 읽고 나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저에게도 요즘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구절이 우주의 기원, 우주가 어떻게 생성됐는지, 생명은 어떻게 생성됐는지, 또 생명의 진화가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가지고 왔는지, 또 우주에서의 우리의 위치는 무엇인지 이런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영적인 과정이다라고 제가 코스모스의 최근판에 쓰여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과정이 생명의 과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정이 영적인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생명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생명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아직 전혀 손대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물질에서 처음 생명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물질로 만들어진 생명에서 의식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 이게 사실은 생명과학이 전혀 풀지 못하고 있는 굉장히 두 개의 핵심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의 핵심 질문 중에서 아마 이 두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해서 두 선생님이 이야기를 나눠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상욱 교수님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의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 한국의 스티브 호킹이라고 불리시는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굉장히 액티브한 학자셨고 탐사를 아마 많이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탐사를 1년에 3개월 이상 다니셨다고 아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와중에 2006년에 탐사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이제 중도 장애인이 되셨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열심히 그래서 분야를 탐사 분야에서 아마 계산을 하는 분야로 바꾸셔가지고 열심히 학문을 정진하면서 또 여러 가지 대중강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희망을 전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사이신 이상욱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저를 초청해 주신 지구와 사람에 감사드리고 또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토마스 베리 학회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강민실 변호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와주신 전두환 대법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원래 생물학자가 아닌데 지구과학자고 지질학자인데 생명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진화하면 생명의 진화는 익숙한데 그 다음에 지구도 계속 변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지구에 생명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런 고등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 지구와 생명이 서로 함께 공진했다고 코이볼루션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산 컨퍼런스에서 했었던 워크숍 주제가 Restless Earth and the Life on the Edge, 가만히 있지 못하는 역동적인 지구와 벼랑 끝에 선 생명, 이런 주제로 했었는데 똑같이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스티븐 호킹 얘기를 하셨는데 전 농담으로 제 친구들한테 언론에서 저는 하도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라 불러서 영국 친구들한테 우리가 한국에서는 너희들이 그분을 꼭 얘기할 때 영국의 스티븐 호킹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왜냐면 국민들이 그냥 스티븐 호킹 하면 누군지 모를 테니까 그런 농담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전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스티븐 호킹한테 우주에도 다른 생명이 있겠냐.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럴 확률은 되게 크다. 개연성은 높다. 하지만 우리같이 이런 고등 문명을 이룬 생명은 아주 낮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화상에 미생물이 존재하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는 최소한 외계 생명을 만난다면 ET처럼 좀 대화가 서로 되는 이런 걸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 생명의 존재 가능성은 못지만 우리처럼 고등 문명을 이루기가 힘든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저는 지구과학자이고 특히 지구 내부의 멘틀 핵 전혀 돈이 안 되는 이런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14년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도 장애인이 됐는데 그 전에는 한국해양연구원에 있으면서 이렇게 그 온누리호라는 세계적인 탐사선을 가지고 태평양 남북국해를 탐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특히 이 사진은 대학원생들은 밑에서 일 시켜놓고 저는 나와가지고 이 석양을 감상하고 애들 일 시켜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잘 살다가 2006년에 학생들을 데리고 캘리포니아에 지질조사를 나갔어요. 왜 캘리포니아를 갔느냐? 우리나라는 대양에 서쪽이 있어서 비가 많이 와서 식생도 많고 해서 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반대 사막이고 가면 돌을 관찰할 수가 있고 지구가 계속 움직인다는 지금도 지진 나고 문제가 많으니까 거기를 데리고 왔다가 제가 몰던 차가 거의 행사 끝나기 전에 이렇게 전복이 돼서 제가 당시에 이 차에 천장이 내려앉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치게 됐습니다. 그 경황에도 이게 7월 2일인데 그 더운 사막 한가운데서도 누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사고가 났는데 소위 말해서 경추 4번 완전 손상입니다. 우리 몸에 보면 머리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척추뼈가 있는데 그 사이에 새끼손가락만한 굵기의 척수, 신경 다발이 있고 그게 여기 4번에서 완전히 이렇게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 SCI, 이 논문이 아니고 Spinal Cord Injury. 그리고 제가 받았던 그 수술이 neck fusion, 목 접합하기 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식한 말로 요즘 컴퓨터로 얘기하면 저는 네트워크 장애입니다. 네트워크. 머리에 있는 게 몸으로 전달 안 되는 네트워크 장애. 사람들한테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드리고 싶은 말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싶으시면 드라이브 볼보처럼 운전하세요. 근데 제가 그때 사실은 6년 뒤에 그 사고 났던 이 자리를 가봤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길이었고 앞에 있는 차들이 여러 대로 갔기 때문에 30마일도 안 나는 이런 평범한 데서 어떻게 내가 차량 전복으로 다칠 수가 있었을까?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소위 말해서 임사체험을 했습니다. 임사체험을 해서 와, 사람이 이렇게 그냥 가는 거야? 어느 순간에?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 와, 나는 과학자로서 열심히 살면 내가 열심히 살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느라고 나하고 약속을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이제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가야 될 때 못 믿겠어. 각본 갖고 와봐, 각본. 내가 요즘 내려가는 게 맞아?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없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나만의 생각이었지. 그래서 참 인생의 허무함과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죽을 줄 알았는데 44살이었고요. 44살쯤 해보면 해볼 거 다 해본 거거든요. 죽을 줄 알았는데 기적적으로 살게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이 남은 생을 뭘로 채우지? 내가 그때 44살 때 죽었으면 몰랐을 거. 이런 걸로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제 연구 분야뿐만 big question, 답이 없는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Unexamined life is not worth living. 돌아보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죽을만 합니다. 네? 세상에 죽음만큼 자기한테 큰 교훈을 주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어땠어? 좀 얘기해줘봐. 불 봤어? 아니, 스크루지 크리스마스 캐롤 생각해봐. 스크루지가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자기가 죽는 모습을 보고 사람이 달라졌잖아. 물론 내가 그동안에 이제 스크루지 같이 살았던 건 아니야. 그런데 마치 그런 효과가 있고. 근데 찰스 디킨스는 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걸 알았냐는 게 제가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장은 한 장도 제 스스로 넘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가면 킨들 모든 게 있어서 저는 이렇게 컴퓨터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책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내가 킨들에서 한 책을 보니까 지난 14년 한 1000권이 넘더라고. 또 오디오북을 보니까 한 300개가 되더라고. 물론 다 읽지 않고 난독을 했습니다. 여기 조금 읽다가 또 딴 데 가고 하지만 그러면서 이 장애를 가지니까 참 좋구나. 누가 어디 결혼식에 오라고 그러지도 않고 이렇게 혼자 앉아서 진짜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해서 제대로 된 시대에 제대로 닥쳤네. 어떻게 이렇게 럭키할 수가 있을까? 이거 하나님하고 짜고 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다가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불가지론자입니다. 물 좀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서 그렇게 많은 책을 읽으면서 테아를 알게 돼요. 테아르. 네? 테아르가 특히 재밌었던 게 그분은 신부이면서 과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종교와 과학의 그 경계를 어떻게 설명했나. 그리고 또 하다가 보니까 토마스 베리다.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린 다 죽습니다. 네? 의미가 없어요. 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름대로 알 수가 있지만 다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면 개개인의 삶의 의미가 아니라 그건 각자고 어찌 보면 어떻게 인류가 오늘날까지 이어졌는가. 그래서 우주에 이런 고등 문명을 이뤘나. 저는 그거는 제가 지구과학자인데 보면 정말 우연해. 아니 이렇게 낮은 확률의 일을 만들었다면 뭔가 뜻이 있지 않을까? 저는 거기는 의미가 있지만 개개인의 삶은 그리고 또 제가 죽음 가까이 가봤더니까 해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연연치 않고 왜 우리가 survival of humanity as a whole 이것이 대단한 업적이고 하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밖에 몰라요. 맨날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뭐 오늘 뭐 했다. identity full of ourselves. 자기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야지 생존적으로 유리했어요. 나는 여기서 절대로 죽을 수 없어. 나는 끝까지 살아라. 이런 그렇게 살아남은 그 자손의 자손인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얼마나 자신 있고 자기밖에 보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우주를 보면 이 태양계 아니 이 은하계 중심도 아니야. 변들이 있어. 그리고 이렇게 과거의 별이라고 생각됐던 것들을 바라보면 이게 다 이런 은하계예요. 그러니까 와,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제가 갖게 된 질문은 meaning of life, 산다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이 우주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답이 없겠죠. 하지만 과학자가 답이 없다고 안 도전하는 것은 그 직무유기라고 봐서 물론 답이 없겠지만 이런 질문을 생각하고 학교에서는 논문 쓰고 승진하라고 자꾸만 그럴 때 저는 딴 책 보고 철학책, 역사책 보고 딴짓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저를 자르더라도 솔직히 변명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장애인이라 이 교수님이 좀 논문도 쓰기 힘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좀 봐주자. 아니에요. 딴짓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한 번은 우리 아들을 데리고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을 갔는데 아들한테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허블 만원경에 찍은 우주의 이런 장관들을 보면서 와, 아니 진짜 창조주가 우리 위해서 이렇게 보라고 우리 감독들 이렇게 많은 백그라운드 사진을 만드셨나?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은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그건 어쩌면 미안한 얘기지만 개인적인 문제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지구과학적인 스토리를 말해요. 여기까지 온 이 위대한 여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는 참고로 이제 천문학자들이 만들어낸 빅뱅부터 어떻게 우주가 팽창했다는 그림이에요. 빅뱅이 딱 터지고 확 커지고 또 갔다가 최근에는 가속화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우주의 탄생을 137억 년으로 본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저도 믿어야 돼요. 제가 이쪽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137억 년 문좀 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참고로 지구의 나이는 45.6억 년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2 동안 아무것도 없다가 3분의 1 마지막 순간에 이제 지구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지구의 이런 그 우주의 전체 변화 과정에서 보면 이 생명의 탄생이라는 것은 아주 뒤에 일어난 자그마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는 아까 희망이라는 말씀을 쓰셨지만 나름대로 여기에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이거 생화학 교수님 앞에서 이거 주기율표 얘기해서 창피한데 우리가 맨 처음에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 주기율표에서 보면 수소하고 약간의 헬륨밖에 없었어요. 아주 이렇게 단원 아주 간단한 심플한 이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고 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잠시만 생각해 보게 합시다. 이거는 태양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림을 나타낸 거예요. 수소가 지금 헬륨으로 바뀌면서 지금 태양이 빛나고 있거든. 에너지를 설모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헬륨, 수소라는 원소를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에 헬륨이 탄소로 바뀌는 과정에 에너지가 쓰고 탄소가 되거나 니온, 산소, 실리케이트 맨 마지막에 남는 게 철이에요. 철. 그러니까 철은 우주의 맨 마지막에 더 이상 태워 먹을 수 없는 재예요. 재. 에너지 상태가 제일 낮아요. 오케이?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 거? 아까 헬륨과 수소는 우주 폭발 때 있었지만 이 카본 이런 것들은 이런 별이 태양 같은 별이 계속 불 때우다가 나중에 안 되면 맨 마지막에 여기 철까지 있다면 완전히 재가 돼서 그때는 태양이 더 이상 에너지를 뿜어서 바깥의 중력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확 무너진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무너지면서 빵 하고 이게 아마 내가 보기에 철이 26번이죠. 예? 26번까지는 1번, 2번, 26번까지는 이 태양 같은 별에서 만들어져. 근데 그 다음에는 이게 압력밥솥 터지듯이 빵 터지니까 그 힘에 의해서 나머지 더 주기율표에 더 그 질량이 높은 그 원소들이 만들어진대요. 예? 그렇게 해서 우주에 쫙 뿌려졌던 게 어느 날 뭉쳐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우리가 됐대요. 그래서 많은 미국학자들은 우리가 모두 별의 잔해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 스타래. 우리 자신이 다 스타래. 여러분 모두가 스타예요. 스타. 오케이? 그러니까 좀 자신감을 갖고 BTS만 스타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지구가 만들어 뭉쳤어요. 지구는 태양은 이제 빛을 아까 그런 거에서 빛을 만들어냈지만 지구가 뭉쳤는데 맨 처음에는 그냥 돌덩어리였어요. 근데 이 오래 지나면서 무거운 거는 안쪽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것들이 실리케이트 같이 떠서 이렇게 지구가 층상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물 좀 줘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서울대 재래학과 이경우 교수님이 포항제철 용광로가 딱 그렇대요. 용광로에 철석을 놓고 철은 밑에 가라앉고 돌덩어리들이 다 위에 둥둥 뜬다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무거운 것과 가벼운 걸로 나눠졌는데 이 안에 거는 안 식고 겉에 것은 식으니까 온도 차이가 생겨서 우리가 이제 대류를 하게 되고 그 대류 과정에서 화산이 만들어지고 화산에서 물과 수증기가 대기가 만들어져 바다가 만들어지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공기, 물 다 지구 내부에서 땅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너무 작았으면 빨리 식어서 이런 침상 구조가 안 만들어졌고 지구가 너무 또 크면 가스덩어리가 되고 해서 아주 정말 근데 지구가 짠데도 생각하면 기가 막히게 딱 적당한 크기에서 또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서 가까우면 다 타버렸고 멀면 얼어 죽었고 근데 적당한 거리에 있어서 지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랬더니까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더니까 물리학자 교수님이 그랬어. 그 두 가지 참 우연적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어떻게 됐네요. 하여간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땅에 살고 있지만 대기, 바다도 다
암석에서 나온 거예요. 예? 화산 터지면 수증기 나오고 가스 나오고 이것들이 또 지구가 너무 작으면 중력이 없어 그걸 다 우주 밖에 뺏기는데 안 뺏기고 적당한 크기에 적당한 거리에 있고 이렇게 아다리가 다 맞는 경우가 참 없죠. 예?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걸 좀 자세히 얘기하려다가 그냥 여기 생화학 교수님이 계셔서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어윈 슈러딩거라고 양자역학에 아주 지대한 공연을 한 분이 옛날에 책을 썼어요. What is life? 생명이란 그러니까 물리학자가 보기에도 물리 법칙은 다 설명이 되네. 생명이라는 게 좀 특이하거든. 그래서 요즘 이제 아까도 이제 synthetic biology 이런 system biology 하시는 분들은 또 앤디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What is life? 똑같은 How chemistry becomes biology. 어떻게 화학이 생물학이 되는가. 아주 너무 멋진 책인데 읽었어요. 제가 이 공자 앞에서 문자 쓴 것 같지만 우리가 지구상에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든 반응은 화학 반응 포함해서는 연력학 제2법칙을 따라요. 연력학 제2법칙이 뭐냐면 모든 것은 무질소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갖다가 무질소도라는 걸 엔트로피라고 해서 거꾸로 못 가요. 일방통행이야. 그게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제1법칙은 모든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빅뱅 때 나온 이후로 그 에너지가 돌고 돈다는 얘기예요. 물질과 에너지가.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더 만들어지진 않고, 이 법칙은 그렇지만 증가한다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또 사람에 따라 이거를 클로즈 시스템으로 보느냐 오픈 시스템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은 그냥 무질소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영장을 갖다 놓고 수영장 가운데 칸막이를 주고 이쪽에는 파란 물 저쪽에는 흰 물 이렇게 갖다 놓고 칸막이를 제거하면 물질들이 막 이렇게 랜덤 모션 하다가 섞이지 어느 아침에 딱 나보니까 파란 물이 다 오른쪽에 가 있고 흰 물은 왼쪽에 가 있는데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있을 확률이 되게 낮아요. 아주 극히 낮아요. 그게 이제 엔트로피 법칙인데 생명은 마치 텔레오지컬 그게 뭐냐면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목적이. 그래서 그 높은 데서 낮은 에너지가 아니라 외부의 에너지를 써서 살아있는 동안 생명이라 살아있는 동안은 거꾸로 올라가. 거꾸로. 그러니까 마치 그걸 우리가 텔레오지컬 캐릭터라 그래요. 마치 나는 뭘 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생명 세포 안에 organelle, 세포 안에 있는 조직, 미토콘드리아, 세포, 장기, 그리고 우리 인간조차도 우리가 만든 사회조차도 마치 어디 가야 되는 것 같아.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게 종족 번식이겠죠. 에? 우리는 번식을 하기 위해서 번식이라고 하니까 좀 저급한 단어 같은데 thrive,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진짜 기존의 물리학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물질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아. 에? 오케이? 제가 이제 친한 그 에릭 스미스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 일본의 동경공과대학의 도쿄텍에 있는 교수인데 일본 정부에서 LC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Earth and Life Science, Earth Life Science Institution. 그러니까 어떻게 지구 초기에
생명이 지구에 떨어져서 진화했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해서 일본은 노벨상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더 받는 게 의미가 없고 이런 빅 퀘션을 해요. 에? 이런 것 좀 해야지 좀 미국이나 서양하고 견주지 괜히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말 중에 책을 여러 번 썼는데 재밌는 게 바이오스피어, 생명권은 지오스피어, 지구권의 부분이다. 그러니까 지구와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물 좀 보시겠어요? 가지고 맨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맨 초기 지구에는 산소가 없었어요. CO2가 무진장 차면 어느 순간에 너무나 시스템에 과부하가 가면 너무나 오버세츄레이트 돼서 안 되면 그거를 단방에 해석하려는 그런 pathway, 잘 생기지 않는 그 화학적인 pathway가 생겨서 생명이 그때 만들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번개, 뭐 구름이 와서 지상과 구름 간에 이제 전기적인 성질이 너무 커져가지고 빌드업하면 어느 날 그거를 한 번에 하기 위해서 하고 천둥, 라이트닝이 생기듯이 천둥과 벼락이 생기듯이 만약에 적도와 위에 좀 북쪽 지방에 온도 차이가 너무 커지면 이게 태풍이라는 게 와서 그 빌드업을 해소하려고 하듯이. 그렇다면 이 말이 좀 일리가 있는 게 그래서 여기 벼락칠 동안에 이 순간에는 우리가 어쩌면 생명이라는 게 만들어진지도 몰라. 우리도 어떻게 보면 벼락같이 왔다 가는지도 몰라요. 오케이? 그리고 이런 게 한번 물론 이제 이건 추측입니다. 에? 뻥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에?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아까 이제 교수님께도 얘기했지만 제가 다치고 나서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죽기 전에 그래도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들이 확률이 낮고 했지만 나보고 꼽으라면 두 가지를 꼽았어요. 근데 이거 아까 교수님께서도 이게 중요한 과학적인 질문이라고 해서 내가 그래도 세계적인 과학자들하고 좀 생각이 비슷하구나 하고 기뻤어요. 왜냐면 내가 볼 때 아까 무생명에서 어떻게 생명이 만들어졌는가 하는 그 이벤트와 어떻게 자연이라는 거에서 만들어져서 한 의식이라는 게 우리 인간에게 만들어져요. 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되게 웃긴 게 제가 볼 때 우리가 수학에서 하면 뭐 수학의 로직 이런 게 보면 뭐 괴델의 incompleteness theorem 러셀 파라독스 이런 거 같이 자기를 보는 거예요. 에? 뭐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이 가방에는 세상의 모든 게 있다. 그러면 그 모든 게 있으면 가방도 그 안에 있겠네? 그러니까 마치 그 자기가 자신을 보고 이게 로지컬하게 되게 문제가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생명이나 의식을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런 문제에 많이 부딪히게 돼요. 여기 김홍기 교수님이 아마 그런 건 잘 아실 거예요. 네? 네. 이 사진은 태양계에 돌로 만들어진 행성들을 쫙 행성과 그 별들을 크기별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보다 더 크면 구름덩어리이기 때문에 착륙하면 그냥 푹 빠져.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금성은 지구와 크기가 비슷해요. 근데 금성은 태양에서 가까워가지고 거기 나오는 화산과 물이나 모든 게 수증기 같이 해서 마치 한증막 같이 구름에 써야 있어서 이거는
상상도예요. 구름이 없는 금성이에요. 구름이 없는 금성이 없거든요. 우리가 금성을 보면 밤하늘에 빛나는 이유가 그 구름 때문에 반사됐어요. 그러니까 보면 금성과 지구가 크기가 비슷해요. 화성은 훨씬 작고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terrestrial, 돌로 만들어진 행성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연구하는 게 제 연구 분야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구라는 것을 통해서 혹시나 우리가 나중에 토끼해야 된다면 어느 행성을 가야지 제대로 살까?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기꾼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근데 단지 뭐 언제 오르고 이제 그 지구를 보시면 지구는 이렇게 여러 개 판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판들이 아까 그 뜨거운 대류를 아는 그 지구 위에 있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요. 우리가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왜냐하면 판들이 움직이는 게 손톱이 자라는 속도인데 예를 들어서 손톱이 자라서 100만 년 되면 거의 그 태평양을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10cm씩 자라가지고 거기다가 곱해보면 여러분이 1억, 2억 곱해보면 상당히 먼 거리를 간다는 게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해양학자거든요. 왜 바다를 연구하느냐. 지구 나이가 45.6억 년인데 그 가운데 바다는 나이가 다 2억 년 미만이에요. 1억 8천년. 육상에는 35억 년, 30몇 억 년 된 돌이 실제로 발견이 돼요. 바다에서는 2억 년 넘는 거 없어. 네? 누가 바다에서 2억 년 넘는 돌을 발견한 뻥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마치 저희가 이제 이걸 잊지 않겠고 여러 번 비유를 하자면 어떤 여성분이 나이가 45이야. 그런데 피부는 2살 베이비 피부를 갖고 있어. 왜냐면 지구는 계속 이게 순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지구를 얼마나 부러워할까. 이렇게 멘트를 순환하기 때문에 이 순환할 때마다 여기 중앙 멘트리 올라오는 데는 영세야. 그리고 여자가 2억 년 되면 다시 들어가. 다시 순환해. rejuvenation. 맨날 밤에 화장품 바를 때마다 생각해. 그리고 대륙이라는 거는 이렇게 안 들어간 게 찌꺼기들이 쌓인 게 대륙이야. 대륙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이클이 안 돼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들어가지 않은 그것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 가운데 우리 중앙 해령이라고 해서 이렇게 마그마가 올려서 하는 부분을 연구해요. 그러니까 지구는 계속 땅이 만들어지고 있어. 네? 그런데 만들어지기만 하면 지구 표면적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들어가. 생성되고 소멸되는데 왜 이거를 몰랐냐면 이 바다가 무거워요. 육지에 비해서. 멘틀이 밀도로 지금 3.3, 요거는 3.0, 대륙은 2.7, 물은 1, 대기는 그보다 낮으니까. 그래서 우연히도 이렇게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런 되게 반복적인 작용이 이렇게 해양 지각에서 일어나는 바다라는 물에 덮여 있어서 그동안 몰랐어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 엄연하고 뻔한 사실을 물이라는 것 때문에 몰랐다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다는 있고 여기 태평양이라고 하면 여기 내려가면 이게 마그마가 들어가다가 또 물에 적신 마그마가 들어가면 마그마의 온도가 마그마가 녹는 온도가 더 떨어져. 그래서 마그마가 되게 많이 일어나. 그래서 생긴 게 일본이야. 그리고 뒤에 가면 여기서 2차로 생긴 게 여기 아마 우리나라일 거예요. 여기와 여기는
한동안은 계속 벌어졌고 요사이 독도와 울릉도가 있겠죠? 누구 거냐? 그래서 이 지구를 보면 이 중앙해령이라는 게 마치 야구공을 보면 야구공을 도는 그 실밥 같은 거리예요. 지구 반지름이 36,000km 정도 되는데 이게 전체가 7만 km가 되는데 이 깊은 바다를 따라서 이렇게 중앙해령이 있고 나무 나이테처럼 거기서부터 멀어질수록 이렇게 지구의 나이가 증가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나보고 직업이 뭐냐면 저는 최근 1억 8천만 년 동안에 그러니까 지구 전체 나이 한 5% 되는 것을 바다에 나가서 관측해서 정확히 알아서 나머지 95%에 대한 지구의 역사를 여기서 일어나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뻥을 치고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어떤 분이 이걸 보여줬더니까 과학 교사님, 교수님 바다는 저렇게 색깔이 이쁜가요? 나이를 나타낸 겁니다. 빨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빨간 게 영하고 이런 나이를 그려놓은 거지 실제 바다가 이렇게 색깔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탐사하려면 이렇게 큰 하루에 이 연구선 사용료가 보통 3천만 원, 5천만 원 하는데 이런 연구선이 있어야 되고 바다는 껌껌하니까 이런 무인 잠수정 또는 유인 잠수정, 무인 잠수정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 그림은 일본은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모든 재앙이 바다에서 와요. 지진, 화산, 쓰나미. 반대로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도 2억 년 전에는 일본처럼 활발했어요. 근데 그 지진, 화산 전선이 내려가서 남아에서 지금 일본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는 지진이 안 일어난다고 얘기하면 저희 지구가 계속 잘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만 아시고 어디 밖에 나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명됩니다. 계속. 이게 그래서 이렇게 아까 중앙해령은 지구가 만들어낸 뜨거워서 지진이 잘 안 일어나는데 이렇게 식어가지고 1억 8천 년째 들어가는 주변에는 이렇게 큰 지진이 나요. 근데 보시면 일본과 대만은 그 지진 난 거를 찍으니까 나라가 안 보여. 우리나라는 보여. 그래서 지구상에 어느 곳도 지진이 안 날 수는 없어요. 시간만 있으면 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정하지 않다. 안 난다고 얘기하면 연구비가 잘리니까 안 되고 무사하지 않다. 이렇게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얘기를 하죠.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지금 그래요. 어떤 분이 기자분이 교수님 지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 여기서 지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긴 있어요.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교수들이 거기 지진 난다고 연구하면 절대 안 일어난다고. 네? 그만큼 우리가 바다를 모른다는 예측을 하고 뭐라고 하면 항상 우리가 바보꼴이 돼요. 네? 그런 뜻입니다.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지진으로부터 아니면 지진 자체는 막을 수가 없고 지진이 생기면 대부분의 인명 피해가 자기가 살던 건물이 무너져서 해요. 그 지진에 대한 예방은 집을 튼튼하게 짓는 수밖에 없어요. 음증 좀 보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바다에서 마그마가 올라온 데를 보면 이렇게 뜨거운 마그마가 올라오고 이 바닷물은 0도씨, 2도씨인데 이 1300도, 1100도 되는 게 없고 하기 때문에 바다에 보면 막 이렇게 크랙이 나서 바닷물이 들어가고 다시 뜨거운 열수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나올 때는 그 온도도 훨씬 낮고 바닷물에 있던 예를 들어 마그네슘 같은 성분은
바닷물에 마그네슘이 있던 건데 그게 들어가서 열수에 광물을 변질하는데 나오면서 없어지고 해서 보면 물에 이렇게 나오면서 주변의 금속들을 다 띄어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육상 광산들이 많아요. 예? 아까워 죽겠죠. 근데 이거 뚜껑을 닫아야 되는데 이걸 닫으면 밑에 쌓이는데 바닷물로 다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보면 얘는 마그네슘이 보면 바닷물에는 0%, 0인데 거기 여기서 나오는 용액에는 680. 여기 피부로 철이나 이런 금속들이 들어가면 산성이 돼서 주변 암석에 있는 금속들을 다 뛰어나올 때는 블랙 스모커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바다가 껌껌해서 이런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여러 사진을 찍어가지고 합성한 겁니다. 이렇게 뻘뻘. 그러니까 중앙해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화산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화산이 지구상에 연이어서 7만 킬로를 두르고 있어요. 거기서 맨날 찔끔찔끔 지각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심해에 가면 뭐가 있냐면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과합성하는 생물이 없을 테니까 기껏해야 찌꺼기나 떨어진 거 먹는 거라고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빛이 없는 이 암흑천지에서 화학 합성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생명의 기원지 중에 대표적인 게 아닌가 해요. 그래서 저는 생명의 기원을 연구하지 않지만 지금 바이올로지스트라고 이런 거 따다가 줍니다. 네? 근데 논문에 내 이름을 안 실어주더라고. 그래서 그 간단히 왜 여기가 생명의 기원이냐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유전을 DNA나 RNA 이런 걸 알아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에 Tree of Life 생물계가 아니라 DNA를 바탕으로 해보면 새로 이렇게 그 개통도를 만들었는데 보통 미생물들은 37도가 되면 다 죽거나 이렇게 활동을 못 대장균도 그렇고. 근데 이 원시 생명들은 이제 빨간 걸로 표현했지만 90도, 100도도 돼요. 왜냐면 압력 때문에 실줄 끓는 온도가 아니니까 120도 이럴 때 그냥 더 좋아해. 막 60도, 70도면 추워 죽겠어. 다가 100도 되면 90도 되면 막 버직하고 난리 났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구가 맨 처음에는 뜨거웠다 계속 식어가고 있는데 초기에 얘네들이 활개를 치다가 이제 지구가 식으면서 진화해서 얘네들은 갈 곳이 없으니까 이렇게 옐로스톤 화산이나 바닷속에 다 기어 들어가 있구나 라고 해서 여기 가서 제가 이제 무인 잠수정이나 이런 걸 갖고 샘플을 따다가 생화학자들한테 주면 논문을 쓰죠. 네, 그렇게 됩니다. 아까 광물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구에 있는 광물을 보면 광물의 종류가 한 4,500개 정도 돼요. 아까 그 주기율표의 원소들마다 다 고유한 광물들을 만들어낸 문자로 광물들을 만들어낸 또 그런 광물들은 우리가 오늘날 이런 히토류 감성이라 그래서 엄청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좀 주시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달이라든가 금성 다른 행성 생명이 없는 데 가면 광물의 종류가 많아봤자 60개 최고로 화성에는 많아봤자 13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데는 지구와 이런 작고 이런 데는 지구 자체에 진화가 없고 그렇게 멘틀 순환이 없었기 때문에 광물의 종류도 별로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데서는 삼성전자가 못 만들어져. 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이렇게 하면서 생명도 만들었지만 다양한 광물을 만든 거예요. 인류의 미래. 여기서 인류는 개개념.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인류가 생명으로부터 만들어졌는데 아까 스티븐 호킹이 고등 문명을 만든다. 고등 문명을 만들 조건이 뭡니까? 최소한 철은 있어야 돼. 우리가 왜 ET를 만나가지고 물어봐. 야, 우리는 철이라는 거 하면 너도 우리도 철 썼었어 옛날에. 지금 티타늄으로 다 바꿨어. 아니면 석탄이나 석유, 광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구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따라서 우리 생명이 다른 행성에 떨어졌으면 이런 거 못 만들었어요. 이게 그 Banded Iron Formation이라고 해서 세계 4대 철광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철광산은 모든, 그러니까 그게 호주, 미국 펜실베이니아 쪽, 브라질, 인도나 이렇게 네 군데 있어요. 포항제철에 수출하는 게 이거예요. 철이라는 게 없었다면 우리 인류 문명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앞으로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철광산이 세계 철광산들이 동시에 22억 년에 만들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산소가 없다가 바다에 철이 녹아있다가 갑자기 22억 년 전에 산소를 사용하는 생명체가 만들어지면서 그때 만들어진 산소가 바닷물로 들어가서 얕은 바닷물로 들어가서 철이 결합하면서 용해도 솔루빌리티가 떨어지고 그게 그러니까 갑자기 산소가 그러니까 철이온이 많았던데 막 산소 산화물이 막 철 산화물이 막 비같이 떨어져 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구처럼 이렇게 진화하지 않은 생명 행성에 떨어졌다가는 또 돌 구석기 시대에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이제 하버드 대학교 챈글린 앵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지구에 일어난 모든 과정을 솔직히 화학 입장에서 보면 마치 연료전지 같다는 거예요. 모든 작용들이 지구에 있는 환원인 지구 상태를 전자를 이동해서 더 높은 수준의 에너지로 상태를 만들어서 지난 45억 년 동안 국화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이렇게 다 마치 배터리를 45억 년 동안 충전해 놓은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연료대를. 근데 이걸 하루아침에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지구 45억 년 돌아가서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 그림은 뭐냐면 산업혁명 이후에 모든 지수에서 인간이 엄청나게 발전한 거예요. 예전에는 고대나 중세나 똑같았어. 별 차이가 없었어. 그래서 KBS 대화 드라마 보면 그 신라 세트장인지 고려 세트장인지 중세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발전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우리가 엄청난 그 에너지와 자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오케이? 또 하나는 지구의 불균등 문제예요. 오케이? 우주과학자들 사이에 드레이크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심심하게 해본 건데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우리 인류가 외계의 다른 문명, 고등 문명과 교신을 할 수 있는 확률이에요. 경우의 수예요. 뭐 이게 뭐냐면 이제 큰 숫자로 생각해. 이 은하계에서 매년 만들어지는 별의 수, 그 별이 적당한 거리에 행성이 있을 확률, 그 행성이 적당한 크기에서 생명이 진화해서 있을 경우 해가지고 곱하면 맨 처음에는 아주 큰 숫자가 있다가 n이 아주 큰 숫자다가 그런 확률을 하나하나씩 더하면 줄어들어. 맨 마지막 게 뭐냐면 그 행성의 나이에 비해서 이제 외계를 만나려면 전파를 쏘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고등 문명을 이뤘던 기간, 기간. 지구 같은 경우는 내 생각에 이게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 250년 지났고 앞으로 150년 남았다면 400년
나누기 45.60년이야. 그 마지막 거를 곱했더니까 우연히도 답이 1이 나오더래. 어쩐지 지금까지 ET가 우리를 연락 안 한 이유가 있었던 거야. 에? ET가 그 낮은 확률이기 때문에 걔네, 그래서 어떤 때 이런 생각을 해봐요. ET가 연락한 게 없어. 어쩌면 이 우주에 우리 혼자인지도 몰라. 그렇다면 지구와 사람, 이런 지구 환경을 보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한국의 문제도 아니야. 세계의 문제, 지구의 문제, 우주적인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우리 문명을 해서 우주에 우리의 좋은 지구 라이프스타일을 전파하는 게 목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유니버설 맨데이트야.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인류가, 아니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인류가 하는 것은 우주적인 사명이라고 봐요.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우주적인 사명. 오케이? 이게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보면 과학 영화의 백미인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스탠리 쿠브릭이 만들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 재미난 게 뭐냐면 대사가 별로 없어. 그리고 막 컴퓨터와 싸우면서 여기서 보면 인간이 음이한 효과가 이거 숨 쉬는 소리만 나와. 왜 그러냐면 스탠리 쿠브릭이 인간이 지구상에서는 강자지만 저 우주에 나가면 그놈의 컴퓨터는 자유자재라는데 숨쉬기 위해서 산소통 써야 되고 거추장에 우주복 입어야 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마치 붕어 같아. 어항했을 때 부드럽게 멋있게 해. 근데 어항 밖에 되면 할딱할딱거리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어댑트돼서 이런 몸을 가졌지만, 만약에 우리가 진짜 우주의 유니버설 맨데이트를 한다면 에이리언처럼 변했을지도 몰라. 이렇게 몸을. 내가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맥스 텍마크로 MIT 물리학과 교수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아니 어차피 빅뱅이 일어나면 나중에 중력에서 다시 빅 콜랩스가 돼서 다시 점으로 돌아가죠. 그럼 뭐 환경 보존이고 나발이고 이거 필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컨셔스, 우주적인 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생기잖아요. 어젯밤에 자다가 꺼졌는데 아침에 다시 생겼어. 근데 기가 막히게 어제 거하고 연결이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인류가 어쩌면 이 우주의 의식이라는 것을 이거를 가서 우주가 물질인데 의식을 갖게 하는 게 아니겠느냐 해서 와 진짜 멋진 얘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